오늘은 5페이지 중원지역, 초원지역 국가의 성장과 교류, 수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입니다. 수는 수의 문제라고 불리는 왕. 퀘스천이 아니고 수 문제가 국가 재정과 군사력을 되게 강화했어요. 수 문제가 재정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하자면, 재정은 국가에 있는 돈입니다. 국가 재정하면, 나라 돈이에요, 나라 돈. 국가 재정과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수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수양제를 알아야 된다. 수양제는 무엇을 했냐? 이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대운하. 그러니까 이 지도를 맨날 그려야 돼. 지도 없이 못 사는 그겁니다. 동아시아선. 여기 강이 이렇게 있죠. 근데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남북조 시대를 지나면서 남조가 융성하면서 강남에 이제 여기 강남의 생산량이 화북 지방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는 보통 여기 화북 지방에 있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강남에서 돈이 많이 나오잖아. 그럼 세금 같은 걸 거둘 때 이제 효과적으로 돈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뭐다? 운하를 파가지고 배를 타고 운송을 한다. 수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대운하 건설했고, 하나 더 갑니다. 삼국시대에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 어딥니까?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고구려 공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되게 세거든. 고구려 공격에 실패하고, 그리고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뭘 한다? 힘들면 반란해야지.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 다음 나라는 누구냐? 당입니다. 당은 되게 여러 지역과 되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군사력도 셌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영토를 많이 넓혀 놓습니다. 지배 영역을 확대했고, 돌궐이라고 불리는, 이제 돌궐이라 불리는 북방민족, 유목민족이라는 낫겠다. 유목민족을 정벌하면서 이제 동서교역로를 확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도 장안이 국제도시로 번성합니다. 교역로 확보. 여기서 말하는 교역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단길, 실크로드를 얘기합니다. 교역로 확보. 그렇게 돼가지고 수도 알아둡시다. 장안. 이름은 알아줘야 돼. 수도 장안이 국제도시로 번성한다. 왜 국제도시로 번성할 수 있었냐? 되게 당연한 거예요. 비단길이 따라가지고 물자를 사고 팔려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 이슬람 사람들도 오고 유럽 사람들도 오고 하면서 되게 외국인들이 많아. 이태원을 생각하면 이태원에 외국인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당나라는 수도 장안이 국제도시로 번성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영상을 봤던 흉노예요. 흉노는 이제 기원전 3세기경에 흉노가 연맹 왕국 성격의 국가를 수립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람은 묵특선우예요. 묵특선우. 묵특선우 이름이 내자가 아니고, 선우는 왕을 부르는 이름이야. 흉노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름은 묵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특선우 때 전성기를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 여기서 한 고조를 굴복시켜 이르는데, 한나라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한 유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고조를 굴복시킵니다. 이제 한나라와의 전투에서 백등산 전투라는 되게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한 vs 흉노.
백등산 전투. 근데 여기서 한 고조가 포위돼 버린 거예요, 흉노 군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흉노 그 막고 있던 수비군한테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오긴 했어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포위당했대잖아. 그래서 이거를 중국의 치욕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뭐라 하냐? 평성의 치라고 부르는 사건이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성장과 교류 해보겠습니다. 만주 한반도, 여기는 그냥 쉽게 넘어갈 거예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했고, 이제 기원전 2세기경에 한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한무제가 이제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을 함락시키면서 멸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이 다스리는 영토인 한군현이 설치된다. 정벌했고 한군현이 설치된다. 아시겠죠? 이제 고조선 얘기를 하려면 위만 얘기를 해야 돼. 고조선이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위만의 등장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 전에는 뭐라 부르냐? 단군조선이라고 불러요. 그 후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춘추전국 시대인가? 그랬을 거야. 그 위만이 넘어온 게 연나라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은 없으니까 믿지 마시고 단군이 있던 고조선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군은 얘를 믿고 막 관직을 주고 성을 방어하라고 시키고 이렇게 했어. 근데 얘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면서 왕위를 찬탈하게 된 게 위만 조선입니다. 위만은 이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만이 집권하면서 철기 사용이 본격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춘추전국 시대가 아니고 진한교체기예요. 진한교체기. 잘못 알았다. 진한교체기. 이러면 안 됩니다. 진한교체기입니다. 진한교체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조선 말고도 부역, 고구려, 옥적, 동예, 삼한이 등장했고 특히 철기 문화로 가장 유명한 곳은 삼한입니다. 삼한은 이제 삼국시대에 끼진 못해. 근데 연맹왕국 단계로 되게 오래 유지가 됐어요. 왜냐면은 중간에서 철을 기가 막히게 많이 팔았거든. 외랑도 교류하고 백제와도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라 버풍왕한테 망하게 되죠.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경장하며 성장, 남북조 국가와 외교 관계 강화, 삼국 통일, 발해 건국,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을 해보자.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 들어섭니다. 철기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4세기 이후에 백제 그리고 가야와 교류를 하고 한반도에서 이제 배 타고 온 거지.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 도레인이라고 불러요. 도레인을 적극적으로 기용합니다. 예. 7세기 이후에는 이제 수나라, 당나라에 견당사를 파견합니다. 쉽게 한자를 풀어 설명하면 이거야. 견학 가는 거고, 견학 가다 갈 때 수는 수당, 나라 이름이고, 사는 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절을 보내서 견학하게 하는 거야. 이제 선진 문물 좀 배워오라고.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고, 다이카 개신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나오네 되게. 645년 개혁운동이에요. 개혁. 토지제도, 조세제도를 이제 제정을 하고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앙집권 그리고 개혁을 노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이카 계신 7세기 말에 이어서는 이제 드디어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나라 헤이안 이거는 간단하게 수도만 외워둡시다. 나라는 헤이조쿄, 헤이안은 헤이안교, 헤이안은 헤이안교. 외우기 쉽죠? 예, 넘어갑시다. 뭐 딱히 할 말이 없네. 동남아시아는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남월, 부남, 참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글 보면서 그냥 읽어보면 돼.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래, 그러면은 6페이지까지만 해봅시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 교류와 충돌. 일단은 교류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교류를 알아볼 건데 이제 중국을 중점적으로 일단 중국이 선진국이었으니까 철기 그리고 한자가 보급이 됩니다. 한자가 전파되어서 동아시아 각국에서 사용이 되죠. 세종대왕님 없었으면은 우린 아직도 한자로 글 쓰고 있었을 수도 있어. 이제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중국의 교류.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봅시다. 조금 잘 그려볼게. hit들아 hit hit 허이. 자, 베트남 여기다 베트남. 일단은 중국이 여기 딱 중앙에 있어가지고 베트남, 이 만주 지방, 한반도, 일본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기 좋다. 그리고 이슬람 상인이 비단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진적인 문물의 수용이 빨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동아시아 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중국의 교류 보겠습니다. 부역 그리고 한나라가 물품을 교류했었고요. 사만 아까 얘기했던 철기가 유명한 사만과 한군현이 이제 교류를 통해서 중국 문물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조 시대 때는 유목민 그리고 한족 문화가 융합됩니다. 이때 유목민 누구? 선비족. 이때 한족 국가 어디? 동진입니다. 동진. 선비족이 세운 북위와 동진이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충돌을 봅시다. 여기 쓰겠습니다. 충돌. 일단은 뭐야? 이게 뭐야? 일단은 제일 유명한 게 한과 아까 얘기했듯이 흉노죠. 한 무제가 이제 흉노에 대항하고 비단길을 다시 개척하고자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합니다. 이제 남북조 시대 때는 북방민족인 선비와 동진의 대립도 있었고요.
당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의 아까 전쟁을 많이 했잖아. 돌궐, 고구려, 토번 이런 토번과 전쟁을 했습니다. 토번이 어디냐? 이 첫 영상에서 얘기했던 티베트 지역에 있던 국가였습니다. 돌궐은 유목민족. 자, 페이지 넘어가서 6페이지 봅시다. 청동기 유물은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동아시아사에서. 일단은 당이 국제적으로 되게 번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아시아 각국에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돼요. 장안에서는 이제 세계 각국의 사신, 상인, 승려, 유학생 등이 체류했고 빈공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 아니고 과죠. 빈공과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대학 입시로 치면은 외국인 전형이야. 몇 명 안 뽑긴 하는데 뭐 잘못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빈공과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단길을 거쳐서 서역 아라비아 문물이 유입됐어요. 비단길을 통해 선진 문물이 수입된다. 아, 이거 20분 안에 끝내기로 이거 속으로 되게 마음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딱 맞추겠네. 아니, 더 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20분 넘어가면 되게 클릭하기가 힘든 것 같아. 아무리 이거 2배속으로 본다 해도 뭔가 거부감이 좀 든달까? 어쨌든 이렇게 잘 사는 당나라에는 신라, 발해, 일본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견당사를 파견합니다. 견당사를 파견해요. 해서 당의 문화를 수용한다. 알겠습니까? 예. 수용. 국제인의 출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에는 누가 있냐? 아베노 나카마로. 아베노 나카마로가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은 누구냐?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크엉꽁푸와 크엉꽁푹 형제. 이름 참 신기하게 짓습니다. 크엉꽁푸와 크엉꽁푹 형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라는 육두품으로 유명하죠. 최치원. 빨간색으로 써줘야지 그래도. 중요합니다. 최치원 이런 사람들이 당의 빈공과에 합격해요. 그리고 일본 승려 하나 더 갑시다. 엔닌이라는 사람이 입당 구법 순례행기 입당 구법 순례행기를 저술합니다. 입당 뭐야? 당에 왔습니다. 뭘 하러? 법을 구하러. 법을 알려고. 법을 알려고 어떻게 했다? 순례를 하면서 여행한 거를 기록했다. 입당 구법 순례행기 뜻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초 신라 사람이겠지. 아무래도 그냥 쓰겠습니다. 해초 한국 사람이면 해초가 뭘 쓴다? 왕호 전축국전을 쓴다. 이 사람은 이제 불교를 더 알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이, 대단하다 정말. 그리고 일본에 하나 더 감진. 아니다, 이 사람은 당나라 사람이다. 그래. 당나라에는 감진이라는 승려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합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교류 과정에서 뭐가 이제 공유가 된다. 한자, 불교, 유교, 율령 체제,
숙제가 공유가 된다. 그리고 플러스로다가 조공과 책봉의 외교 관계. 조공 책봉은 누구한테 조공을 바쳐? 중국한테 바치고, 책봉은 이제 따까리들이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런 애들이 받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야, 너희 쌀 줘봐봐. 쌀 주면 내가 너희 정식 왕으로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단은 쌤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인물들 중에 한 명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감진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이제 서술형에 나올 수가 있어. 서술형 대비해가지고 한자, 불교, 유교, 율령 체제와 조공, 책봉의 관계. 서술형 대비해서 이거는 그냥 암기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